(12월 2일) 간추린 미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알렉스 윙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는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획득, 대북 불법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사법 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대북 제재 위반 사례 제보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불법 행위만을 겨냥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설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과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그리고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신설 웹사이트에서 주요 8가지 분야에서 대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무기와 관련해 기타 물품의 수출과 선적 행위,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는 사이버 작전, 그리고 북한산 석탄 수출과 원유, 석유 제품 수입에 관한 선박간 환적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수입 창출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거나 제3국에서 이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도 국무부의 정보 수집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마약 밀매와 상품 화폐 위조, 북한 정부 지원 목적의 대량 현금 밀수뿐 아니라 대북 사치품 수출을 위한 선적 운송 행위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영어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21개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 등 3개의 메신저 앱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당장 철회할 뜻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은 아직 지렛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가진 선택권을 소진시키지 않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2천억 달러치 이상의 미국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이보다 앞서 시행된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치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등은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와 개발, 사회 기반 시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선 투자를 통해 우리가 중국과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부 인선을 놓고 당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속출할 정도로 인종과 성을 뛰어넘는 인선 파격을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주당 진영 일부에선 흑인 중용 등 최고위직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으로 전락할 상황인 공화당은 일부 지명자를 문제 삼아 벌써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이른바 깐깐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고 인준 절차 지연을 경고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흑인인 짐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아프리카계가 적다는 실망을 드러냈고 흑인 의원 모임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고위직의 흑인 중용을 요구했습니다. 7곳의 시민단체는 하위직이 아닌 최고위직의 흑인을 기용하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남미계인 빈센테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강요급에 최소 5명의 라틴계가 임명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연합 역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내각에 3명의 아시아계가 있었다면서 복수의 강요급 인사 지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처와 백악관 참모진 인선이 백인 위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 재무, 법무, 국방 등 소위 빅4로 불리는 4개 부처 가운데 이미 인선이 이루어진 국무부와 재무부 장관에는 백인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 역시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고위직은 대부분 백인이 차지했다는 게 이들의 불만입니다. 일부에서는 첫 흑인 아시아계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유색인종 등용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측은 지금까지 인선 가운데 강요급의 반을 유색인종으로 채우고 핵심 자리에 10명의 흑인이 지명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한 것도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일 전에 주요 직책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같은 이유로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안보 관련 부처의 경우 부차관보 등 의회 인준이 필요 없는 직책의 인선을 먼저 서둘러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의제를 신속히 집행하는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오늘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미국민에게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미국 국민에게 이것은 매우 안심이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독립된 규제 당국이 백신이 안전하고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식품의약국 FDA가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앞서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라는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의 권고를 수용해서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고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수개월의 임상시험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친 뒤 백신이 안전과 질, 효능에 있어 철저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은 세계에서 영국이 최초입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20일 미 FDA에도 긴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DA는 오는 10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미국 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스마트폰 위치 정보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스마트폰 위치 정보 수집 업체로부터 미국인 수백만 명의 위치 정보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게임과 일기예보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서 수집된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기관이 국민의 위치 정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법원은 2018년 정부기관이 영장 없이 휴대정보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 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통신사에 직접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불법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 정보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도 허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국토안보부의 자체 판단에 대해서 회의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뉴욕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추적 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1일 뉴욕주가 론칭한 코비드 알러트 뉴욕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서 감염자와 6피트 내 거리에서 10분 이상 머무를 경우 감염자 접촉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용자 수가 너무 적고 감염자 대부분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앱에 입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구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감염 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의 15% 이상이 이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또한 디지털 앱과 함께 수동 연락 추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15% 정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 성인 인구의 7% 정도가 이 앱을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사용자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앱 출시 이후에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2,631명이 이 앱을 다운받았다고 뉴욕주 연락 추적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연락 추적자가 고유의 식별 코드를 부여했지만 이 가운데 단 854명만이 이 다운받은 앱의 고유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54명은 10월 1일 이후에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감염자 18만여 명의 단 0.5%에 불과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북한이 지난 8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사 등 최소 6군데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제넥신과 신풍제약, 셀트리온 등 한국 제약회사 3곳과 미국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19 관련 약품을 개발하는 세계 7개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제약사인 제넥신과 미국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나선 업체입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신풍제약은 이메일을 통한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도 올해 중반부터 해킹 시도가 빈발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제약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거 한국 통일부 해킹 시도 때 사용된 IP 등 증거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도 북한이 이들 제약업체를 포함해 최소 9곳의 제약사 연구기관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해킹 목표로 한국의 보령제약과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와 독일의 튜빙겐 대학을 추가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SAT와 ACT 응시 대란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응시장 폐쇄로 지난 봄부터 SAT, ACT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오는 5일 시험이 실시되는 SAT 12월 시험의 경우 뉴욕주 내 시험장 105곳이 폐쇄로 인해서 시험 실시가 취소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응시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의 시험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뉴욕 외에도 뉴저지 69곳, 펜실베니아 67곳, 커네티컷 29곳, 캘리포니아 182곳 등 주요 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험장 폐쇄로 12월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오는 12일에 12월 시험이 치러지는 ACT도 응시 대란은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5일 기준 ACT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는 32곳, 뉴저지는 20곳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가 취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시험장 부족으로 인한 응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와 ACT 주관사는 코로나19으로부터 학생과 교육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응시 차질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상태로 상당수 대학들이 내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유예한 한 상황이지만 많은 학생들은 대학들의 발표와 관계없이 좋은 시험 점수를 제출하면 입학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일 간추린 미국의 주요 뉴스였습니다.